나는 박서연. 올해 32살이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5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의 높은 연봉 덕에 큰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며 풍족하게 사는 듯 했지만 그 속사정은 오직 나만이 알았다. 석 달 전 남편 차에서 내 것이 아닌 립스틱을 발견했다. 호텔 이용 기록도 함께였다. 나는 소란 피우지 않고 그가 해명해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합의서를 식탁에 던져놓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그 여자와 진지해.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다니는 25, 6살쯤 된 최유리라는 어린 직원이었다. 예전에 회사 연말 파티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남편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재산 분할 항목을 훑어보았다. 집은 남편에게, 회사 지분도 남편에게, 나에게는 현금 3억 원만 준다고 되어 있었다. 남편은 내가 전업주부라서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3억 원이면 이미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여겼겠지.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서연아, 소란 피우지 마. 3억 원이면 몇 년은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5년 동안 집에서 일도 안 했으니 생활 능력도 없잖아. 그 돈으로 작은 곳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줄 아나? 남편 회사 고객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만든 비법 간장 조림으로 관계를 다진 사람들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림의 대가셨고 나에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해 주셨다. 명절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의 전기압력솥에 조림을 한가득 만들어 남편이 고객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그 고객들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고 덕분에 회사와의 협력도 순조로웠다. 그런데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그저 밥이나 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최유리가 언제 나왔는지 침실에서 걸어 나와 내 실크 잠옷을 입고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나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봤다. 언니, 강현 오빠도 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3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얼른 돈 받고 서명해요. 강현 오빠랑 저랑 사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어. 집, 차, 회사 지분 모두 당신이 가져. 남편은 잠시 멍해졌다. 마치 내 말을 잘못 들은 것처럼. 뭐라고? 돈을 안 받겠다고? 박서연, 나한테 심술 부리지 마. 그럴 시간 없어.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정말 필요 없어.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5년 동안 사용한 낡은 전기 압력솥을 안고 나왔다. 이 전기 압력솥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었다. 솥바닥에는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결혼할 때 내가 특별히 가져온 것으로 평소 조림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사용했다. 나는 전기 압력솥을 안고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이 전기 압력솥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 남편은 내가 안고 있는 낡은 전기 압력솥을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며 박서연, 너 미쳤어? 3억 원을 마다하고 이런 낡은 전기 압력솥을 가져가겠다고? 이 솥은 5만 원도 안 할 텐데. 최유리도 따라서 웃으며 입을 가리고 말했다. 언니, 집에서만 지내더니 바보가 된 거 아니에요? 3억 원이면 이런 솥을 수천 개도 더 살 수 있는데 언니는 왜 수학과 탈게 식으로 중요한 걸 놓쳐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전기 압력솥을 안고 손가락으로 솥바닥에 새겨진 글자를 만지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솥은 나에게 3억 원보다 훨씬 값져. 남편은 웃음을 거두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서연, 후회하지 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
3억 원은 내가 언제든 줄 마음이 있는 돈이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나는 펜을 들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이 전기 압력솥을 가져갈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전기 압력솥을 안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문을 나설 때 최유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강현 오빠, 저 여자 제정신 아니죠? 좋은 날 두고 굳이 저 낡은 솥을 안고 도망치다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냅둬. 바보 같은 여자 같으니라고. 나 없이 저 낡은 솥으로 뭘 하겠어? 밥도 못 얻어먹을걸? 머지않아 나한테 돌아와 빌게 될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이 낡은 전기 압력솥 안에는 비법 간장 조림 레시피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일은 꾸준히 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나서자 이미 밤이 깊었다. 밤바람이 조금 쌀쌀했다. 나는 전기 압력솥을 안고 길가에 섰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예전 이웃인 박 여사님께 전화했다. 박 여사님은 마음씨 좋은 분으로 예전부터 내가 만든 조림을 자주 드셨고 내가 남편과 겪은 일에 대해 늘 내 편을 들어주셨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말했다. 박 여사님, 저 이혼했어요. 갈 곳이 없는데 며칠만 박 여사님 댁에 머물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곧바로 말했다. 서연아, 어서 와. 우리 집에 빈 방 많아. 걱정 마.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널 괴롭히겠어? 그 모렴치한 인간 돈은 안 받았지? 나는 말했다. 네, 안 받았어요. 이 전기 압력솥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너무 착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솜씨가 좋잖아. 네 조림 그렇게 맛있으니 나중에 우리끼리도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야. 기다려. 내가 길모퉁이로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전기 압력솥을 안고 박 여사님 댁 방향으로 걸어갔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든든했다. 이 전기 압력솥과 할아버지가 천수해 주신 비법만 있다면 돈을 벌지 못할 리 없다고 믿었다. 나를 무시했던 그 남자와 건방진 최유리에게 내가 그들 없이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박 여사님 댁에 머문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일어났다. 박 여사님은 이미 동네 재래시장에 빈접한 자리를 알아봐 주셨는데 한 달 월세가 2억만 원이고 보증금 없이 반달치만 먼저 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수중에 있는 50만 원을 쥐고 박 여사님과 함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은 짐을 내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 목청껏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여사님은 익숙하게 길을 안내하며 좌판을 관리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주셨다. 아주머니는 박 여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보증금 없이 월세 1억만 원을 받고 좌판 번호가 적힌 나무판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가씨, 먼저 좌판 보고 있어. 내가 널빤질한 햇빛가를 파라솔 빌려다 줄게. 박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낡은 전기 압력솥을 안고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나무판을 좌판 한쪽에 꽂고 오늘 조림할 재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비법은 향신료 배합과 조림 곡물에 있었다. 팔과 계피, 감초 같은 흔한 향신료는 특정 비율로 사용해야 했고 3가지 비밀 약재를 추가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우리 집만의 맛이었다. 게다가 조림할 때는 반드시 약한 불에 3시간 이상 푹 끓여야만 양념이 깊이 배어들고 나는 먼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했다.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선택했는데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히 섞여 조림에 적합했다. 닭발과 닭날개는 냉동이 아닌 신선한 것으로 골랐다.
그리고 달걀, 두부, 다시마, 연근 등 채소들도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신선하지 않은 것은 절대 사지 않으며 꼼꼼하게 골랐다. 할아버지는 먹는 식재료가 근본이며 손님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의 간판을 부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식재료를 사서 박 여사님 댁으로 돌아오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갔다. 나는 식재료를 분류하고 손질했다. 돼지고기는 핏물을 빼기 위해 데치고 닭발은 발톱을 제거하고 달걀은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두부는 작게 썰어 기름에 튀겨 모양을 잡았다. 박 여사님은 내가 향신료를 전기 압력솥에 넣는 것을 보며 주전자 물을 끓여주셨다. 서연아, 이 향신료 비율이 다 정해진 거야? 예전에도 보니 네 조림은 매번 똑같이 맛있더라. 나는 고기를 끄덕이며 흑설탕을 넣고 캐러멜라이징하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 기법이에요. 각 향신료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다 외우고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맛이 달라져요. 흑설탕을 볶아 뜨거운 물을 붓고 손질해둔 돼지고기, 닭발, 닭날개를 넣었다. 그리고 팔각, 계피, 3가지 비밀 약재를 추가하고 솥뚜껑을 닫아 전기, 압력솥에 취사 버튼을 눌렀다. 취사 버튼만 누르면 돼? 불 조절 안 해도 되고? 박 여사님이 가까이 다가와 보며 물었다. 네, 이 전기 압력솥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보온 효과가 아주 좋아요. 취사 버튼의 불이 은근하게 조림하기에 딱 맞아요. 나는 솥바닥에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글자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든든함을 느꼈다. 3시간이 지나면 조림이 완성될 것이다. 3시간 동안 박 여사님은 깨끗한 흰 식탁보를 꿰매주셨고 간단한 간판인 할아버지의 비법 간장조림도 써주셨다. 나는 다시마와 연근을 썰어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넣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면 채소가 양념이 잘 배면서도 너무 물러지지 않는다. 10시쯤 되자 전기 압력솥에서 나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다. 박 여사님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세상에 서연아, 네 조림 정말 너무 맛있다. 시장에 있는 유명 노포들보다 훨씬 맛있어. 오늘 분명히 대박 날 거야. 나는 솥뚜껑을 열었다. 진한 조림 향이 코를 찔렀다. 고기는 붉고 윤기가 흘렀고 닭발은 오그라들어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웠다. 나는 조림된 고기와 채소를 건져 그릇에 담아식혔다. 그런 다음 작은 조각으로 썰어 깨끗한 밀폐 용기에 담았다. 박 여사님은 이미 파라솔과 널빤지를 좌판에 옮겨놓고 일회용 도시락과 비닐봉투도 몇 개 찾아놓으셨다. 박 여사님 댁에 낡은 손수레를 밀고 나와 박 여사님과 함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조림을 좌판에 진열하자마자 그 독특한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물었다. 아가씨, 이 조림은 얼마에 팔아요? 냄새가 아주 좋네요. 아주머니, 돼지고기는 1령형, 찌에 3,500원이고 닭발은 1령형, 찌에 3,000원, 달걀은 개당 2,000원, 채소는 2령이요. 찌에 1,000원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조린 돼지고기 한 조각을 건네내 말했다. 먼저 맛보세요. 맛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아주머니는 돼지고기를 받아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이 맛은 정말 최고다. 고기도 부드럽고 기름지지 않네. 향신료 맛이 지난번에 내가 샀던 집보다 훨씬 맛있어. 돼지고기 2영령, 지이랑 달걀 10개 주세요. 나는 얼른 저울을 들고 아주머니에게 조림을 재어 도시락에 담았다. 첫 손님이 생기자 뒤이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말했다. 제가 예전에 김강현 사장님이 가져온 조림을 먹어본 적 있는데 혹시 그 맛인가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가 전 남편 회사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예전에도 내 조림을 자주 먹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맛이에요. 아저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저씨는 닭발 한 조각을 맛보고는 말했다. 맞아,
바로 이 맛이야. 예전에 간현 사장님이 가져오면 우리 다 서로 먹으려고 싸웠는데 그 후로는 못 먹었지. 닭발 삼양념, 찌이랑 다시마 이영영, 찌 주세요. 동료들한테 나눠줄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앞다투어 돈을 내고 구매했다. 오랜 단골이 인정하는 맛이니 분명 맛있을 거야. 닭날개 1영영, 찌 주세요. 저는 연근 5영, 찌이랑 두부 5영, 찌 주세요. 달걀 5개랑 돼지고기 한 조각 주세요. 나와 박 여사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박 여사님은 돈을 받고 봉투에 담는 것을 도와주셨고 나는 저울에 재고 고기를 썰었다. 2시간도 채 안 되어 가득 찼던 두 큰 대야의 조림은 국물만 조금 남을 정도로 다 팔렸다. 몇몇 늦게 온 손님들은 못 사서 아쉬워하며 물었다. 아가씨, 내일도 오나요? 내일은 일찍 와서 사야겠네. 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할게요. 일찍 오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오 12시 시장의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와 박 여사님은 좌판을 정리하고 손수레를 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님은 손에 든 돈을 세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서연아, 봐봐. 오전 내내 2, 3억만 원을 벌었어. 재료비 5억만 원 넘게 빼고 월세 하루 지만 원 빼면 순이익이 1,000억만 원이 넘네. 네 전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지. 내 마음속에도 꽃이 피듯 기쁨이 가득했다. 내 손재주로 돈을 번 것은 처음이었고 이렇게 많이 벌다니. 예전에는 전업주부로 남편에게 손 벌릴 때마다 그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제는 내 손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 그 든든함은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박 여사님 댁에 돌아와 나는 돌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다음날 식재료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은 시원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 이렇게 잘 팔린 걸 보니 네 솜씨가 인기 있다는 뜻이야. 앞으로는 더 많은 종류를 조림할 수도 있겠어. 예를 들어 오리머리나 오리목, 오리날개도 분명 잘 팔릴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식재료를 더 많이 사서 조림 3대야 정도는 준비해야 손님들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또 소문을 내줄게. 동네 이웃들에게 네가 시장에서 좌판을 연 것을 알리면 우리 장사 분명 더 잘 될 거야. 그 모렴치한 전남편이랑 그 최유리 두고 봐. 머지않아 네가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식탁 위에 낡은 전기 압력솥을 바라보았다. 솥바닥의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네 글자가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신선한 식재료를 고집하고 할아버지 비법대로 만들며 정직하게 장사한다면 내 조림은 분명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는 이 전기 압력솥과 내 두 손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지난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오후에도 나는 쉬지 않고 다시 시장에 가서 오리머리, 오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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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날개, 그리고 더 많은 돼지고기와 채소를 사왔다. 집에 돌아와 식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조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박 여사님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내가 저 판에서 조림을 판다는 소식을 알렸다. 많은 이웃들이 다음날 와서 사주겠다고 했다. 저녁에 박 여사님 댁 작은 침대에 누워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했다. 예전에는 남편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여자는 솜씨가 있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낡은 전기 압력솥은 할아버지의 유품일 뿐만 아니라 나의 역전극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다음날 나는 더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어제 장사가 잘 되었으니 오늘은 특별히 3배의 식재료를 준비했다. 예전의 돼지고기에 닭발 외에 오리머리, 오리목, 오리날개도 추가했다.
이 식재료들을 손질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다. 박 여사님도 와서 불을 지피고 채소를 씻는 것을 도와주셨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 더 잘 팔릴 거야. 내가 벌써 이웃들한테 다 말해서 일찍 와서 사달라고 했어. 7시 반 나는 조림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좌판을 설치하자마자 진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사지 못했던 손님들이 이미 좌판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 오리목 이영영, 찌랑 닭발 이영영, 찌, 연근 일영영, 찌 주세요. 네, 아주머니 잠시만요. 나는 능숙하게 저울을 들고 조림을 재어 봉투에 담았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시장의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내 좌판 앞에는 금세 긴 줄이 생겼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웅성거렸다. 이 조림 정말 너무 맛있어. 멀리서도 냄새가 나네. 내 이웃이 어제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대서 오늘 특별히 맛보러 왔어. 아가씨, 조림 국물 좀 많이 주세요. 나와 박 여사님은 발에 땀이 나도록 바빴고 손에 든 저울은 쉴 틈이 없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조금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다. 11시쯤 줄이 한참 길게 늘어서 있을 때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이거 박사연 아니야? 정말 좌판을 깔았네? 나는 네가 나한테 심술 부리는 줄 알았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 남편이 명품 정장 차림으로 화려하게 꾸민 최유리를 팔짱 끼고 줄 옆에서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최유리는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내 좌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경멸의 미소를 띠고 말했다. 언니, 이 좌판 너무 초라하네요. 하루에 몇만 원이나 번다고 밥이나 먹겠어요? 줄 서 있던 손님들은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웅성거림도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손님에게 조림을 담아주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얼마를 벌든 당신들과는 상관없어요.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상관없다고? 전 남편이 2걸음 앞으로 다가와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연, 네가 예전에 3억 원을 마다하고 낡은 전기 압력솥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뭔가 대단한 수완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고작 시장에서 좌판이나 깔고 앉아있을 줄이야.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보면 배꼽 빠지게 웃겠네. 최유리도 거들었다. 간현 오빠, 저 여자 신경 쓰지 마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고생해야 하는 팔자인가 봐요. 호화로운 사모님 자리를 두고 굳이 이런 고생을 하러 나오다니. 언니, 간현 오빠한테 사정해서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망신당하지 말고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이 격분했다. 박 여사님은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내려놓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그들 앞에 다가가 전 남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모렴치해? 서연이가 제 손재주로 돈 버는 게 뭐가 망신이야? 당신처럼 바람 피우고 딴 여자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예전에 서연이가 이 전기압력솥으로 조림 만들어서 당신 고객들 끌어모으지 않았으면 당신이 지금 연봉 5억 원을 벌 수 있었겠어? 이제 좀 잘 사니까 은혜도 모르고 정처를 모욕하다니 당신은 염치하는 게 있어? 박 여사님의 말은 힘이 있었다. 주위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어제 조림을 샀던 전 남편 회사 직원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다. 강현 사장님, 그 말은 좀 심했습니다. 박서연 씨 조림은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사장님이 자주 가져오셔서 우리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조림 맛에 반해서 회사와 계약을 했죠.
지금 박사열 씨가 직접 좌판에서 돈 버는 건 정당한 생계수단이고 전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망신스러운 건 사장님이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한 분도 거들었다. 맞아요. 이 아가씨 조림은 맛있고 깨끗하고 가격도 착해요. 우리 다 기꺼이 사 먹어요. 오히려 당신들은 번듯하게 생겨서 말하는 게 너무 심하네요. 분명 좋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맞아. 남들이 이혼하고 자기 사업 시작해서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당신들은 와서 방해나 하다니 너무하네. 분명 장사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거겠지. 아니면 왜 굳이 와서 트집을 잡겠어. 주위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모두 전 남편과 최유리를 비난했다. 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불락해졌고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래?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집안일? 집안일이면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거야? 박 여사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5년 동안 소처럼 일했는데 당신이 먼저 바람 피우고 이혼을 했잖아. 지금 서연이가 스스로 잘 사니까 질투나서 이러는 거야? 최유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강현 오빠, 그냥 가요. 이런 사람들이랑 말해서 뭐 하겠어요. 가? 그렇게 쉽게 갈 생각 마. 젊은 청년 한 명이 나서서 그들의 길을 막았다. 방금 사람들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가겠다고? 이 아주머니께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전 남편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여전히 버티려 했다. 당신이 은혜를 모르고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청년이 말했다. 오늘 사과 안 하면 여기서 못 갈 줄 알아. 주위의 손님들도 모두 몰려와 그들의 길을 막고 사과해, 사과해 라고 외쳤다. 전 남편은 둘러싸인 사람들을 보며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살 줄은 몰랐던 것이다. 최유리는 겁에 질려 그의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곤란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은커녕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들고 있던 저울을 내려놓고 말했다. 됐어요. 그냥 가게 놔두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거지 그들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박 여사님은 전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서연이가 마음이 착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오늘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다시는 서연이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전 남편은 나를 험악하게 노려보더니 최유리를 잡아 끌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초라하게 인파를 해치고 서둘러 달아났다.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주위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아가씨, 너무 착하시네요. 저런 인간은 제대로 혼내줘야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다 지켜볼게요. 또 와서 방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장 보시는데 방해가 되었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림 국물 더 많이 드릴게요. 말을 마친 후 나는 국자를 들어줄 서 있는 모든 손님에게 조림 국물을 한 국자씩 더 퍼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너무 착하시네요. 앞으로 매일 올게요. 이 작은 소동은 장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의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조림을 알게 되었고 구경하러 와서 구매했다. 오후 1시가 되기도 전에 새 큰 대야의 조림은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팔렸다. 좌판을 정리할 때 박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오늘 50명만 원 넘게 팔았어. 순이익이 4명만 원이 넘네. 그 모렴치한 인간이 알면 분명 속 터져 죽을 거야. 내 마음도 매우 기뻤다. 돈을 벌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손수레를 밀고 박 여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햇살이 몸에 내리쬐어 따뜻했다.
나는 전 남편과 최유리가 분명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불쌍한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솜씨가 있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며 나만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는 두렵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 밤 돈을 꼼꼼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금 접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매일 팔 물건이 부족했다. 어쩌면 작은 가게를 빌려 가게를 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경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구매 환대할 수 있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구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여사님도 나를 적극 지지하며 아는 분 중에 작은 가게를 임대하려는 분이 있는데 시장 가게를 임대하려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 낡은 전기, 압력솥, 할아버지의 비법 그리고 내 두 손으로 한 걸음씩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여사님은 나를 데리고 가게를 보러 갔다. 가게는 시장 맞은편에 있었는데 약 20평 정도로 유리 진열창이 깨끗하고 투명했다. 문 바로 앞이 보도라서 유동인구가 정말 많았다. 건물주는 시원시원한 사람으로 박 여사님이 소개했다고 하니 월세를 한 달 4억만 원에서 3~5억만 원으로 깎아주었고 보름간의 인테리어 기간도 면제해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과 석 달치 월세를 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다음 보름 동안 박 여사님과 나는 작은 가게를 인테리어하느라 바빴다. 인테리어 팀을 부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했다. 박 여사님은 벽을 칠하고 창문을 닦는 것을 도와주셨고 나는 시장에서 테이블과 의자 몇 개, 진열대 하나, 그리고 더 큰 조림솥을 사왔다. 물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전기 압력솥은 여전히 주력이었고 새 솥은 단지 작업량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벽에 서연이네 할아버지 비법 간장 조림점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눈에 띄는 간판을 붙였다. 그리고 진열창에는 박 여사님이 찍어주신 조림 사진 몇 장을 붙였다.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우는 사진들이었다. 인테리어 기간 중에도 매일 시장에서 몇 저판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림을 못 산 손님들은 언제 다시 저판을 여는지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작은 가게를 열 것이라고 말하며 주소를 알려주라고 말하며 개업 당일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조림 재료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충분히 준비했다. 예전 품목들 외에 오리 내장, 오리 모래집, 돼지 족발도 추가했다. 가득 찬 5개의 큰 속 모두 할아버지 비법으로 조림한 것이었다. 향기가 온 가게에 가득 퍼졌다. 박 여사님도 일찍 와서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진열대를 닦는 것을 도와주셨고 심지어 깨끗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나에게 서빙을 해주겠다고 했다. 오전 8시 작은 가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10여 명의 단골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예전에 시장에서 내 조림을 샀던 사람들이었다. 닭발을 자주 사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드디어 가게를 여셨네요. 이제 조림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어서 정말 편하겠어요. 아저씨,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개업 기념으로 모든 조림 10% 할인해드리고 조림 국물도 서비스로 드려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아저씨에게 닭발 사면용 쥐을 재워주었다. 개업 후 30분도 채 안 되어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 밖에도 긴 줄이 생겼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조림 향기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가격을 확인한 후 줄 서는 행렬에 합류했다. 나와 박 여사님은 발에 땀이 나도록 바빴다. 나는 저울에 재고 고기를 썰고 박 여사님은 돈을 받고 봉투에 담으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다. 아가씨, 이 조림 정말 너무 맛있어요. 1시간 가까이 줄 섰어요. 젊은 여성이 방금 산 우리 머리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유명 노포들보다 훨씬 맛있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먹으면서 고기를 끄덕였다. 정오가 되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가게 문 앞부터 길 모퉁이까지 2형 30m나 되는 긴 줄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엘사님은 흥분해서 말했다. 서연아, 네 가게 대박 났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엘사나스 보고 찾아온대. 우리 가게가 핫플레이스 조림 맛집이라고 2시간 줄 서서라도 먹겠다고 하네. 내 마음속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개업 첫날부터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몰랐다. 그때 캐주얼 차림에 카메라를 맨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학구적인 분위기였다. 뒤에는 조수도 한 명 따라왔다. 그는 카운터 앞에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맛집 리뷰어 정우성 PD입니다. 사장님 가게 조림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특별히 맛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갔다. 그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블로거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그의 리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추천한 가게들은 모두 대박이 났다. 나는 얼른 조림돼지 족발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정우성 PD님, 맛보세요. 맛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정우성 PD님은 돼지 족발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이 맛은 정말 최고다. 돼지 족발이 부드럽고 뼈에서 잘 분리되네요. 조림 국물이 고기 한 올 한 올 스며들어 있고 향신료 맛과 고기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비린맛도 전혀 없고 느끼하지도 않아요. 제가 먹어본 많은 유명 조림집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는 오리 내장과 연근도 한 입씩 맛보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리 내장은 쫄깃하고 아삭하고 연근은 조림 국물을 가득 머금어 씹을수록 더 맛있네요. 게다가 식재료가 아주 신선해요. 이상한 맛이 전혀 없고요. 사장님이 정말 정성을 다하신 게 느껴집니다. 정우성 PD님의 조수는 옆에서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정우성 PD님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박 맛집을 찾아냈습니다. 이 서연이네 할아버지 비법 간장조림은 정말 보물 같은 작은 가게입니다. 식재료도 신선하고 맛도 정통이에요. 사장님은 할아버지 비법으로 만드셨고 가성비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맛보러 오세요. 단 일찍 오셔야 해요. 말을 마친 후 정우성 PD님은 조림을 가득 2봉지 사서 팀원들에게 맛보게 하겠다고 했다. 그가 떠날 때 말했다. 사장님 가게 조림은 품질이 이렇게 좋으니 앞으로 분명히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제가 제 계정에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가게를 알 수 있도록 할게요. 정우성 PD님의 영상은 그날 저녁 바로 올라왔고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1억만 개를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모두 주소를 묻는 글들이었다. 정우성 PD님이 추천하는 거니 분명 틀림없을 거야. 내일 당장 줄 서러 가야지. 너무 맛있어 보여. 2시간 줄 서도 괜찮아. 주소가 어디예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그 이후로 내 작은 가게는 완전히 대박이 났다. 매일 아침 7시도 안 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줄은 점점 더 길어져서 가장 길 때는 3시간이나 줄을 서야 조림을 살 수 있었다. 가게의 조림은 매일 팔 물건이 부족했고 종종 오후 3, 4시쯤이면 다 팔렸다. 늦게 온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다음날 일찍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손님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나는 근처 아르바이트생 아주머니 2분을 더 고용했다. 한 분은 조림 재료를 손질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한 분은 돈을 받고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식재료는 반드시 신선해야 하고 조림 시간과 향신료 비율은 틀리면 안 되며 반드시 할아버지 비법대로 만들어야 하고 절대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장사가 점점 더 잘 되면서 내 수입도 점점 더 높아졌다.
첫 달 순이익은 월세, 재료비, 직원 임금을 제외하고 2,500만 원을 벌었다. 전 남편의 보름치 월급보다 더 많았다. 두툼한 돈뭉치를 들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내 두 손과 솜씨로 번 돈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박 여사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며 장부를 들고 말했다. 서연아, 봐봐. 겨우 한 달 만에 2,500만 원을 벌었어. 이대로 가면 반년도 안 돼서 네 명의 집을 살 수 있겠어. 그 모렴치한 전 남편은 지금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굳이 그 최유리를 찾아가다니. 나는 벽에 걸린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네 글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작은 가게가 이렇게 대박이 난 것은 할아버지의 비법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신선한 식재료를 고집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대충 만들지 않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먹는 것은 양심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면 손님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지금 내 조림 가게는 이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도 일부러 차를 몰고 와서 사갔다. 나도 점점 더 바빠져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전 남편과 최유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나만의 작은 가게가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박 여사님과 직원들의 도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의 지지가 있었다. 내 삶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정직하게 장사하고 조림을 잘 만든다면 내 사업은 분명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내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은 결국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도 내 조림 가게는 한 달 넘게 대박을 이어갔고 매일 순이익은 5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나를 찾아와 돈을 대서 체인점을 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작은 가게의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않으니 먼저 품질을 확실히 다진 후에 생각할 일이었다. 그날 오후 가게의 마지막 조림 한 그릇이 팔린 후 나는 박 여사님과 함께 카운터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조림을 자주 사러 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알아요? 서연 씨 전 남편 회사 요즘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잠시 멍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님은 호기심에 물었다. 아주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니는데 어제 집에 와서 말해줬어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회사 원래 유명 인플루언서랑 연관 계약을 하려고 했대요. 그 인플루언서가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라 계약이 성사되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였는데 계약 당일에 그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계약 안 하겠다고 했대요. 게다가 그 회사 사장을 엄청 욕하면서 인성이 글러먹어서 협력할 가치가 없다고 했대요. 내 마음속에 뭔가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렴풋이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나는 물었다. 그 인플루언서가 마침 리뷰어 정씨인가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말로는 정 PD가 이미 서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연 씨네 조림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연 씨가 사장님 전처라는 걸 알고 사장님이 바람 피우고 이혼한 사실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랑은 사업 오래 못 갈 거라고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잘 됐다. 이거야말로 인과응보지. 예전에 서연이가 조림으로 고객들 끌어모으지 않았으면 그 인간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겠어? 이제 와서 서연이 조림 때문에 큰 사업을 놓치다니. 정말 제 발등 제가 찍은 혁이네. 내 마음속은 큰 파동이 없었다.
단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다. 정우성 PD님은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인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다. 전 남편의 행동은 본래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전 남편 회사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에게서 이 일을 확인했다. 닭발을 자주 사던 아저씨가 말했다. 서연 씨는 모르겠지만 강현 사장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정 PD가 우리 회사 올해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였거든요. 원래 이 계약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계약이 파토나서 주주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정 PD가 SNS에 그 일을 올린 후로 많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 사장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취소했어요. 이번 달 회사 주물량이 70%나 폭락했습니다. 주물량이 그렇게 많이 폭락했다고요? 박 여사님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됐죠.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많은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저도 퇴사할 생각입니다. 강현 사장님은 지금 매일 회사에서 화풀이하고 누구를 봐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최유리도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요즘 매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카운터를 닦았다. 전 남편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인성과 짧은 시야가 초래한 결과였다. 그는 늘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 같은 가정주부를 무시했고 내 손에 든 낡은 전기 압력솥과 할아버지의 비법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며칠 후 나는 시장에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멀리서 전 남편과 최유리가 길가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최유리는 울면서 전 남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예전에 바람 피우고 이혼하지 않았으면 정 PD가 계약을 취소했겠어? 지금 회사 주물량 폭락해서 당신도 못 버니까 매일 나한테 화풀이나 하고. 전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노후했다. 나 때문이라고? 네가 매일 이혼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겠냐고.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 나는 능력도 없잖아. 최유리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예전에 당신 돈 보고 당신이랑 만난 거야. 지금 당신 돈도 없고 매일 나한테 욕이나 하니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 말을 마친 최유리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전 남편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전 남편은 길가에 서서 최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피했다. 그가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도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본래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번창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 가게로 돌아오자 박 여사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그 모렴치한 인간 봤지? 지금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야. 예전에 너랑 잘 살았으면 오늘 같은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후회해도 늦었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도 그가 감당해야죠. 우리는 우리 장사나 잘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조림가게를 잘 만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 전 남편의 경험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 신뢰와 인성이 없다면 설령 잠시 재물과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비법을 믿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내 두 손으로 한 걸음씩 오늘날까지 왔다. 비록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딘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닭의 장사는 점점 더 안정되었고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단골 손님도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직원 2명을 더 고용하여 조림과 포장을 전담하게 했다. 박 여사님은 내 장부 관리와 식재료 구매를 도와주셨다. 나는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는데 매일 배달 주문이 수백 건씩 들어와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다. 어느 날 정우성 PD님이 다시 가게에 조림을 사러 와서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네 조림은 이제 저의 생명줄이에요. 우리 팀원들이 매일 먹어야 하거든요. 참, 서연 씨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다시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작은 사장님이랑 협력하는 게 낫지. 그처럼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랑은 상종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우성 PD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조림 가게에 쏟고 있어서 당분간 다른 협력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정우성 PD님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서연 씨네 조림은 품질이 이렇게 좋은 이 사업은 분명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친구 몇 명에게 서연 씨를 추천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외식업 체인점을 하는 사람들이라 나중에 서연 씨 가게를 전국에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매우 감사하며 말했다. 정우성 PD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계속 노력해서 조림을 잘 만들고 PD님과 모든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정우성 PD님을 보내고 나는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정직이 근본이다. 나는 네 글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다. 전 남편 회사는 여전히 고군분투. 나는 그 이름이 회생불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 낡은 전기 압력솥, 하얀 기겁고 없다. 장사하고 조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다면 내 사업 정을 다한다면 나를 상처 줬던 사람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주물량이 폭락한지 보금 지급을 요구한 심지어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까지 담보로 다툼도 다. 예전엔 연약한 그를 비위를 맞췄지만 이제 사장 내일 그에게 과거 다고 욕했다. 한 번은 아저씨가 회사 최유리가 울면서 가며 돈 내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나는 그 말 가게를 쳐올 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 여사님은 매일 소식을 알아왔 서연아 못 받겠지만 매일 상품들을 올리고 전 남편이 쓰레기라서 이제 속으로도 최유리가 전 남편과 계속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래 돈 때문에 그에게 온 것이었으니 이제 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녀가 빚을 갚는 것을 감수하고 남아있으니 없어. 후 약 28일 닭발을 사던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헐떡이며 말했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간현 사장님, 그가 최유리한테 돈 챙겨서 도망갔어요. 나는 잠시 멍해져서 물었다. 돈 챙겨서 도망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최유리가 간현 사장님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다 빼돌렸다는 말입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간현 사장님이 원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찾으러 갔다가 등기부등본이 없어진 거야 했대요. 게다가 의자에 있던 8천만 원도 다 인출됐고 집안의 명품과 보석들도 다 최유리랑은 연락 카톡은 차단되어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내가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지. 역시나 돈만 밝히는 여자였어. 돈 없으니까 돈 챙겨서 도망가다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사준 명품 팔아서 1억 원 넘는 돈을 모아서 바로 도망갔대요. 게다가 예전에 간현 사장님이 자기한테 돈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게다가 예전에 간현 세상에 그 여자는 정말 너무 독하다. 박 여사님은 욕했다. 돈만 챙겨 도망간 게 아니라 끼까지 남겨놨으니 간현 사장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네. 내 마음속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다. 우리의 행동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애초에 돈 때문에 전 남편에게 온 것이었으니 이제 전 남편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당연히 마지막 돈을 챙겨 도망간 것이고 심지어 그에게 빚더미까지 안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전 남편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든 저축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2천만 원 넘는 신용카드 빚을 졌고 회사 직원들에게 채불안석 탈취 임금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었다. 게다가 예전에 친구들에게 빌린 5천만 원 넘는 돈까지 있었다.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가망이 없자 바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의 회사와 그 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전 남편이 아파트 단지 입구 가로등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만취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나 사기당했어. 그 여자가 나를 속여 다 없어졌어. 회사도 망했어.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 그를 피해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저 사람이 그 바람 피웠지? 딴 여자한테 도망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그가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도 동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였다. 만약 그가 예전에 바람 피우지 무시하지 않고 전 남편 서연아, 그 사람이 뭘 위해 그랬을까? 좋은 날 두고 굳이 딴 여자 찾아가더니 이제 빈털터리에 모든 것을 잃은 신세가 되다니.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점이 있어. 네? 그가 선택한 길이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예전의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잊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최유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함께한 것은 원래 서로 이용하는 거래였으니 이제 거래가 무너지자 당연히 둘 다 손해를 본 거죠.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네가 현명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게 최고야. 봐봐. 네 가게 지금 얼마나 잘 돼? 한 달에 버는 돈이 그 사람이 예전에 연봉으로 벌던 돈보다 더 많잖아. 집도 차도 다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능력이지.
사실 나도 이 기간 동안 집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작은 가게에 매달 순이익이 2천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었으니 나는 이미 계약금을 모았다. 방들을 살 생각이었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전기 압력솥은 잘 보관해둘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의 돈벌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화도 받았다. 그들은 모두 내 조림 브랜드를 좋게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중 한 투자자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내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자금과 운영 지원만 담당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핵심 조림 기법과 품질 관리를 할 것이다. 내가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다시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집과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많은 빚을 져서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심지어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소식들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전 남편과 최유리의 결말은 모두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신뢰가 없었으니 결국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비법을 믿고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내 두 손으로 한 걸음씩 어려움을 헤쳐나가 나만의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 지금 내 조림은 이 지역의 유명 브랜드가 되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배달 주문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직원 8명을 고용했고 박 여사님은 점장이 되어 내 일상 업무를 관리했다. 나도 드디어 숨 돌릴 시간이 생겨 체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조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 내 체인점은 분명 정직하게 장사한다면 내 체인점은 분명 점점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내 삶도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내 삶도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가게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투자자들은 팀을 이끌고 이미 계약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고 직원들도 모두 활기 넘쳤다. 가게에 활기찬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빗발엔 낡은 청바지를 입고 무릎 부분이 찢어진 수염이 덥수룩했고 몸에서는 희미한 가게에 깨끗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 남편이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눈이 순간 밝아졌다. 미친 듯이 달려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힘이 너무 세서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주위 손님들은 모두 놀라하던 행동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서열 씨, 박서연, 드디어 찾았어. 전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울음 섞기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다시 합쳐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었지만 그는 너무 꽉 잡고 있었다. 손 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다시 합칠 일은 없어요. 안 놓을 거야. 전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꽉 붙잡고 몸 놓아 울었다. 서연 씨,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바람 피우면 안 됐고 당신을 무시하면 안 됐고 전기 압력솥 하나만 들고 이혼하는 당신을 비웃으면 안 됐어. 지금 후회하고 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주위 손님들은 옹성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저 사람 그 바람 피운 전 남편 아니야? 회사 망하고 딴 여자한테 돈 챙겨서 도망갔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빌려왔네.
정말 뻔뻔하다. 예전에 그렇게 사람한테 못되게 굴더니 이제 자기가 잘 사니까 와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나 봐. 저 꼴 짜득이야. 박 여사님은 보고 곧바로 달려와 그를 떼어놓으려 했다. 당신이라는 왜 이래? 를 모욕한 것도 당신이잖아. 이제 당신이 망하니까 다시 얼른 서연이 손 놓아. 하지만 전 남편은 내 다리를 죽어라 도와주지 않. 당신 마음 알아.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나를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졌고 회사도 망했고 돈도 최유리가 다 챙겨서 도망갔어. 빚까지 잔뜩 졌고 채권자들이 매일 나를 쫓아다니며 때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콧물과 눈물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절망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당신 지금 장사 잘해서 가게도 열고 체인점도 열 거라며? 돈 많잖아. 내 빚 좀 갚아줘. 우리 다시 합치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내가 당신한테 소처럼 일하고 장사하는 거 도와줄게. 어때? 나는 그의 불쌍하면서도 밉살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단지 깊은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강현 씨, 정신 차려요. 예전에 이혼하자고 직접 말한 것도 당신이고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당신이고 전기 압력솥 들고 가는 나를 비웃은 것도 당신이에요. 이제 내가 잘 사니까 내 성공에 끼어들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귀신에 홀렸나 봐. 최유리 그 여자가 나를 깨어냈어. 전 남편이 급히 변명했다. 서연 씨, 내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 안 그랬으면 가장 힘들 때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내가 꼭 은혜 갚을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아주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다. 예전에 당신이 바람 피울 때는 왜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을 안 했어요? 3억 원으로 나를 내쫓고 전기압력솥 하나만 들고 가는 나를 비웃을 때는 왜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을 안 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예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거이죠.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 여사님이 곧바로 내 앞에 서서 그를 경계하며 노려보았다. 얼른 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여전히 다가오려 했지만 젊은 남자 손님 2명이 그를 막았다. 그는 나를 보며 눈빛 속 절망이 점점 더 깊어졌다. 갑자기 또 뭔가 생각났는지 울면서 말했다. 서연 씨, 잊었어? 예전에 당신 조림 내가 고객들한테 가져다 줬잖아. 나 없었으면 당신 조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야. 당신 지금 장사 잘 되는 것도 내 공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예전에 당신한테 조림 가져다 준 건 당신 고객들 끌어모아서 우리 잘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죠. 심지어 나는 밥이나 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걸 공로라고 내세우고 싶다고요? 김간현 씨, 정말 우습네요. 모르겠고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해. 전 남편은 흥분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안 도우면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매일 당신 가게에 와서 소환 피워서 당신 장사 못하게 할 거야. 투자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옆에 있던 조수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투자자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이건 제 사적인 일이고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저희 계약에는 영향 없을 겁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 남편을 돌아보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강현 씨, 소란 피우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알려줄게요. 나 박서연은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불쌍한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당신은 돈도 갚아야 하고 감옥에도 가야 할 거예요. 잘 생각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내 조림이 잘 되는 건 할아버지의 비법, 내 손재주, 정직한 경영, 그리고 손님들의 인정 덕분이에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당신이 예전에 무시했던 전기 압력솥은 지금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나무이고, 당신이 예전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 솜씨는 지금 나에게 매달 수천만 원을 벌게 해줘요. 그리고 당신은 투기하고 바람 피우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신세가 됐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차이예요. 주위 손님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아가씨 말이 너무 맞아요. 저런 남자는 스스로 망하게 놔둬야 해. 얼른 쫓아내. 우리 조림 사는데 방해하지 마. 전 남편은 주위에 분노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오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눈빛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소란 피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악에 받쳐 말했다. 박서연, 두고 봐. 네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알려줄게요. 당신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내 두 손으로 돈을 벌고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어요. 당신의 어떤 협박도 두렵지 않아요. 박 여사님은 그에게 소리쳤다. 얼른 꺼져. 앞으로 다시는 서연이 괴롭히지 마. 전 남편은 이를 악물고 나를 험악하게 노려본 후 사람들의 비날 속에서 초라하게 가게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비참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가게 안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투자자는 웃으며 말했다. 박 사장님, 조림만 잘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 대하는 것도 이렇게 단호하고 올곧으시네요. 저희 협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 사장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저희 계약 계속 진행할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후 투자자 팀은 떠났고 가게는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다. 박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방금 정말 멋있었어. 저런 인간은 그렇게 대해줘야 해. 그래야 완전히 단념할 거야. 진작에 단념했어야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는 그가 감당해야죠. 사실 전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조금도 통쾌함이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만 느껴졌다. 이 실패한 결혼 생활은 한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했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결코 남자의 돈과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독립심이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내 조림 가게는 곧 체인점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고 내 삶도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나는 미래의 길이 아직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솜씨가 있고 신뢰가 있으며 나를 지지하는 손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강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조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며 정직하게 장사한다면 내 사업은 분명 점점 더 번창할 것이고 내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한참 뒤처져 내 뒷모습만 올려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남편이 소란 피운 후 나는 그가 또다시 나를 괴롭힐까봐 가게의 남자 직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고 박 여사님도 매일 문 앞에서 지켜주셨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닭발을 사던 아저씨에게서 전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다리 하나가 부러졌고 법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어디를 가든 제약을 받아 일용직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밥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최유리 말로는 그녀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후 누군가에게 속아 빼돌린 돈을 다 빼앗겼고 도박빚까지 져서 결국 공장에 가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전 남편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소식들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전 남편과의 작은 소동을 해결한 후 나는 체인점 가맹 준비에 전념했다. 투자자인정 사장님은 나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셨다. 전문 운영팀을 꾸려 입지 선정, 인테리어, 마케팅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해주셨고 나는 핵심 조림 비법과 품질 관리를 굳건히 지켰다. 나는 팀의 모든 지점의 식재료는 반드시 통일하여 구매하고 신선도는 기준에 달해야 하며 조림 향신료 비율과 시간은 반드시 내 요구에 엄격히 따라야 하고 절대 대충 만들거나 어떤 첨가제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할아버지는 먹는 것은 양심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많은 가게를 열더라도 이 마지노선은 떼뜨릴 수 없었다. 각 지점의 맛이 본점과 동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나는 손놀림이 빠르고 섬세한 베테랑 직원 몇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직접 조림 기술을 가르쳤다. 향신료 배합, 극설탕 볶기부터 식재료 손질, 조림불 조절까지 내가 손수 가르치며 작은 차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직원들은 모두 자반부터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 나의 규칙을 알고 나의 이념에 동의했기에 매우 열심히 배웠다. 석 달 후 내 첫 조림 지점이 정식으로 개업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거리에 위치했는데 인테리어 스타일은 본점과 동일하게 깨끗하고 밝았다. 벽에는 여전히 정직이 근본이다 라는 네 글자가 크게 붙어 있었다. 개업 당일 정성 PD님은 특별히 와서 축하해 주셨고 맛집 블로거 친구 몇 명을 데려와 현장 라이브 방송으로 추천해 주셨다. 지점의 인기는 본점 못지않게 폭발적이었다. 개업 후 1시간도 채 안 되어 문 밖에는 긴 줄이 생겼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택시를 타고 와서 지지해주며 모두 예전과 같은 맛이라고 칭찬했다. 첫 지점이 대성공을 거둔 후 나는 이어서 3개의 지점을 더 열었다. 모든 지점의 장사가 매우 잘 되었고 1년도 채 안 되어 내 조림 체인점은 8개로 늘어나 각 지역에 퍼졌다.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림 브랜드가 된 것이다. 나도 드디어 내 명의의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샀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인테리어했고 특별히 거실에 진열장을 만들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전기 압력솥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옆에는 할아버지 사진도 놓았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 전기 압력솥을 보면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더욱 든든함을 느꼈다. 사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내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연봉은 전 남편의 예전 5억 원을 훨씬 뛰어넘었고 심지어 몇 배나 되었다. 하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고 예전의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 매일 아침 여전히 본점에 가서 조림 상황을 확인하고 식재료의 신선도를 점검했다. 가끔은 직접 조림을 썰고 손님들을 응대하기도 했다. 박 여사님은 나의 총점장이 되어 8개 지점의 일상 업무를 관리해 주셨다. 그녀는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여 가게를 깔끔하게 관리해 주셔서 나는 매우 안심했다. 한 번은 지역 방송국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왔다. 기자가 물었다. 박 대표님, 전업주부로 낡은 전기 압력솥 하나 들고 이혼해서 지금 8개의 조림 체인점을 소유하게 되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카메라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힘입니다. 여자는 평생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결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두 손입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남편에게 시집가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야만 당당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둘째는 신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수해 주신 것은 조림 비법뿐만 아니라 정직이 근본이다. 나는 이 글자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손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식재료는 신선해야 하고 맛은 정통이어야 하며 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자격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남이 저에게 잘해주면 저는 배로 갚고 남이 저를 상처 주면 저는 배로 갚고.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결혼 생활에 불행을 겪고 있거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우선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타협하지 말고 용감하게 손절하세요.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올바른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세요. 요리든 그림이든 다른 무엇이든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자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누구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끈기만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여성 친구들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몇몇 바람피운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여성들은 용감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몇몇 전업주부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사회로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며 저는 특별히 감동했습니다.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성공적인 사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만 매달리던 전업주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가치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저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저를 지지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집이 있으며 저만의 직원들이 있으며 매일매일 충만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박 여사님 댁에 조림을 가져다 드리고 박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이건 다 네 스스로 잘해서 그래. 네가 솜씨도 있고 양심도 있으니 오늘 같은 성공을 거둔 건 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야. 나는 미래의 길이 아직 멀고 내 조림 체인점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직이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낡은 전기 압력솥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한참 뒤처져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내 두 손과 끈기로 예전보다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모든 여성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며 용감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멋진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